이번 수업은 연습과 노력으로 따뜻한 마음을 만들라라는 주제로 최소 행복에 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따뜻한 마음을 연습과 노력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 중요 핵심 포인트겠죠. 따뜻한 마음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심성이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습과 노력해야지만 따뜻한 마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 저는 정의와 도덕이 행복을 위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의와 도덕. 우리 핵심 구체적인 사례로부터 최소 행복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죠. 이번에는 정의와 도덕이 우리 행복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왜 그렇나? 정의와 도덕은 올바르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할 수 있지. 법률처럼 강제적 집행으로 어쩔 수 없이 다루는 것이 아닌 스스로 결정에 따라 세상을 올바르게 만들어가는 것이니 자유의지적 요소도 충분하고요. 자, 그래서 나 타인 세상이 올바르다면 행복하려고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모두가 행복해지겠지요. 그렇죠. 그럼 정의로운 삶, 도덕적 삶을 사는 것이 행복을 이루는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이런 논리로부터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학자 선생님은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나? 아니란 말이군요. 사람이 정의를 말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네. 신이 들으면 웃을 일이지. 깊이 주의하지 않으면 오히려 정의는 행복의 적이네. 사람이 정의를 말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고 오히려 웃을 일. 행복의 적이 될 수도 있다. 정의가. 완전히 다른 생각입니다. 네, 무슨 말이죠? 정의와 도덕. 세계에 있는 대로 사람이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자네 말이 맞겠지만 사람은 그렇게 훌륭하지가 않지. 그걸 이루려 노력하면 되지 않습니까? 수천 년 동안 정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데 실패했네. 의지가 정의와 다른 면역에 있기 때문이지. 이는 지식이 삶의 무력한 이유와 동일하네. 모든 가치가 의미를 가지려면 사람 마음속 의지의 문을 통과해야 하는 것세. 사람은 정의로울 수 없다는 말이군요. 왜 그렇죠? 자, 왜 그럴까요? 정의가 사람의 욕심에 무릎 꿇기 때문이네. 예를 들면요. 사람 많은 도심에서 친구와 함께 가다 1억 원이 든 현금 가방을 주었다고 하세요. 그는 분명 그 돈을 잃어버린 사람의 곤란함을 상상하면서 주변 파출소를 쳤을 걸세. 그렇겠죠. 하지만 그가 등산하다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에서 그것을 주었다면 어떻게 할 것 같나? 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가방을 들고 내려와 신고하겠죠. 돈에 여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돈이 없어서 곤란을 당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것세. 이건 신이 내려주신 선물이야. 내가 착하게 살아온 보답이지. 우선 내가 쓰고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수소문해서 찾아주도록 하자고 말일세.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대다수가 그렇게 할 것세. 정의가 사람의 욕심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말일까요? 물론 절대까지는 아니겠지만 말일세. 정의가 사람의 욕심을 이길 수 없다. 그래도 어릴 때부터 교육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말하면서도 저도
인간의 욕심을 이길 것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플라톤의 기게스의 반지 이야기. 기게스의 반지 이야기는 플라톤의 국가에서 기게스란 양치기가 아주 순하고 착한 도덕적인 양치기 기게스가 자신을 투명하게 만드는 반지를 손에 넣고서 악한 인간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그린 이야기죠. 사람이 힘이 있으면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욕심 때문에. 정의에 대해서는 다소 모른 척 해야 하네. 너무 아는 척하면 다수가 반발하지. 대다수가 정의롭지 않기 때문이군요. 그렇지. 번번이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에 져버린다면 그러면 도대체 정의의 역할은 무엇이죠? 그렇죠? 정의가 하는 일이 없죠. 만약에 그렇다면. 자, 선생님이 노학자가 어떻게 말하는지 들어봅시다. 정의는 자기를 정의롭게 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남이 정의로운지 감시하는 데 사용된다네. 정의의 역할은 자신의 정의가 아니라 타인의 정의를 감시하는 데 사용한다. 누군가 한번 정의롭게 행동했다고 정의로운 것은 아니죠. 그때 남이 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남이 보고 있어서 정의롭게 행동했을 뿐이다. 그렇죠? 정의로운 척한 거지. 우리 시대의 정의의 목적은 행복이 아닐세. 정의가 진리에서 벌어진 이유네. 심각하군요. 그래서 주위를 보면 정의를 주장하고 또 실제로 정의로운 사람이 눈에 띄지 않습니까? 두 가지 경우네. 하나는 좀 전에 말한 대로 누군가 보고 있었어지. 눈치 봐서 그런 거죠. 또 다른 하나는요. 그가 약자이기 때문이네. 정의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입니다. 누군가가 보고 있어서 눈치 보느라. 두 번째는 자기가 약자라서. 정의가 자기한테 이익이 돼서. 그렇죠? 자, 학생이 의문을 표시합니다. 정의의 유효기간은 그리 길지 않네. 보통 자기가 약자로 있을 때로 제한됐어. 강자가 되면 이야기가 달라지네.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은 얘기지. 그렇습니다. 왜 정의가 그렇게 자기 본래의 힘, 올바름의 의지를 잃어버렸지요? 정의는 원래 선이었는데 선을 위해 악을 행하다 악이 되어 버렸네. 자, 이게 과학자 선생님의 생각입니다. 정의가 악이 되어 버렸다고요? 그건 너무 심한 말 아닌가요? 자, 독재자들의 제1구호가 뭔지 아나? 뭐죠? 정의로운 사회 구현이네. 그렇죠. 멀리 갈 것도 없고 얼마 전 우리 역사네. 정의가 여기서는 이용만 당하는군요. 여기저기서 이용만 당하는군요. 그런 셈이지. 그래도 다행히 선의 세상은 아직은 정의로움으로 통제받고 있지 않나요? 헌법은 정의를 보장하네. 그렇죠? 근데 그 외의 법은 아니지. 우리가 실제로 부딪히는 법은 근데 헌법이 아니지. 이게 무슨 말이죠? 원칙적으로는 정의를 보장하지만 실제적 모든 하위 법은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지네. 거기에 무슨 정의가 있겠나? 일을 어떻게 하죠? 그렇다면 일을 어떻게 하죠? 정의는 힘 있는 자 편에서 약자를 비웃고 있네. 이제
남은 것은 냉철한 분노밖에 없지. 싸우지 않는 것은 최선일 때도 있지만 최악일 때도 있다. 우린 정의를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행복을 위해, 정의를 위해 나서 맞서야 한다는 말이군요. 그렇네. 불안당도 용서받으려면 한참이 걸리지 않은가. 잘못된 정의는 말할 것도 없지. 극형이 최선이네. 우리는 행복을 무너뜨리기 때문이었어요. 우리는 잘못된 정의에 대해서 단호해야 합니다. 그래도 싸우고 투쟁하는 것보다는 이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키케로의 말대로 선한 마음으로 방법과 대안을 찾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안 될 말이네. 악한 자에 있어 착하고 고분고분한 사람은 여러모로 중요하고 쓸모가 있지. 이용만 당할 것이요. 선한 마음으로 악한 정의를 다루다가는 이용만 당하고 말 것이다. 현재의 정의는 구제불능이군요. 자네들이 해야 할 일, 회복시켜야 할 일이지. 자, 그럼 도덕은 어떨까요? 정의와 비슷하긴 하지만 악한 자들이 도덕을 쉽게 이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학생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럴까? 왜 그렇게 생각하나? 바다를 예로 들면 정의는 바다 표면이라 폭풍으로 파도가 치고 흔들리기도 하겠지만 정의는 바다 및 기저 상태라 언제나 거의 변함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비유 같네. 그래서 이런 저런 조건이나 이익, 욕심 등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도덕이 흔들리지 않을 거란 말이지. 도덕은 선한 마음이지. 그렇죠. 자네도 어릴 적 형제나 친구들하고 잘 지냈나? 뭐 그런 편입니다. 항상 잘 지냈나? 그럴 수 없죠. 때때로 싸우기도 하면서 지냈겠죠. 그때 형제나 친구들에 대한 마음이 어땠나? 뭘 말하려는지 알겠습니다. 자, 학생이 핵심을 파악했습니다. 선한 마음 또한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바뀐다. 오히려 정의보다 더 변덕스러울 수도 있지. 도덕은 이익과 욕심뿐 아니라 개인적인 감정과 분노에 의해서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범죄의 발생도 원래부터 의도된 것도 있지만 순간적인 도덕 감정이 무너져 내려 발생하는 것이 더 많지. 그건 그렇죠. 바닷속이 언뜻 보기에는 고요하고 변함 없는 것 같지만 바닷속 난리와 한류의 끊임없는 만남으로 항상 보이지 않는 변화로 요동치네. 그렇죠? 보이지 않는 변화군요. 게다가 도덕은 힘 있는 자에게는 항상 이용당해 왔지. 자, 힘 있는 자에게 도덕이 어떻게 이용당했을까? 살펴봅시다. 악용된 도덕의 역할은 사람을 겁쟁이로 만드는 것이라. 겁쟁이 도덕주의자는 행복하기 어렵지. 항상 고개 숙이고 살아야 하는데 어찌 행복하겠나. 자, 겁쟁이들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참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대부분은 참고 참지 말아야 할 것에서는 참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예를 들면요. 우리나라를 수천 년 지배하고 있는 유교 사상, 철학이네요. 얘가 유교가 악용된 도덕이라고요? 인과 예가 무엇이겠나? 바로 백성들을 순한 양으로 만들어 그들을 이용하기 위한 수단 아닌가. 왕권 시대였으니 그게 필요했겠지. 물론 시대 정치적 상황이 그럴 수도 있겠죠. 분신유의, 장유유서, 부부이별 같은 것이군요. 그렇죠?
그렇네. 도덕과 정의의 모습, 도덕도 정의의 모습과 비슷하네요. 어떻게 해야 되죠? 여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멋진 법원만으로는 싸움에서 이길 수 없지 않겠나. 활과 창도 있어야 하네. 활과 창도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겨 행복하려면 공격도 해야 한다는 것일세. 도덕 타령만 하다가 항상 당하기만 하지. 절대 도덕만 가지고서는 행복할 수 없네. 정의나 도덕이 행복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군요. 잘만 지켜지면 모두 행복할 것 같았는데요. 이게 학생의 생각이었습니다. 조금 생각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물론 도덕의 시작과 명분은 모두를 위해서 훌륭하지.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은 별로 없네. 자신이 탁월해지면 도덕에서 빠져나가려고 하기 때문이지. 이게 문제이죠. 자기가 부족하고 힘이 없으면 도덕과 정의를 지키려고 하는데 자신이 힘이 있거나 탁월해지면 다 등을 돌려버립니다. 그런데 정의와 도덕은 왜 그렇게 근거와 힘이 약할까요? 도덕과 정의는 배워서 얻은 가치와 진리라서 그런 배워서 얻은 가치와 진리. 자, 무슨 말인가요? 정의와 도덕이 삶에서 오랫동안 이어서 내려온 것이라면 강력할 수 있지. 하지만 정의와 도덕을 책에서 배운 사람은 삶에 적용될 때 이익과 욕심에 흔들리는 거지. 자기 삶에서, 자기 인생에서 도덕과 정의가 쭉 이어져 오는 거라면 강력할 테지만 자기 삶은 별로 그렇지 않은데 도덕과 정의를 책에서 배운 사람은 그냥 쉽게 욕심에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쉽게 얻은 진리라서 그렇군요. 그렇죠? 쉽게 얻은 진리라서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하루아침에 얻은 깨달음의 특징은 그것이 하루밖에 가지 않는다는 것이네요. 하루밖에 가지 않습니다. 깨달음은. 자기 철학 가졌다고 좋아해도 자신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 깨달음의 철학은 하루도 못 갑니다. 보통. 오랜 철학자가 겉보기에도 다른 이유이기도 하죠. 근데 그 하루밖에 못 가는 철학을 오랫동안 유지한 철학자가 있다면 대단한 사람이죠. 삶 속 진리는 얼굴과 몸짓에 나타난다네. 이처럼 진리는 오랜 흔적이지. 진짜 진리는 오랜 흔적입니다. 머리가 뛰어난 사람은 어떨까요? 그들은 좀 더 도덕적일 수 있지 않나요? 무엇이 행복에 도달하는 방법인지를 생각하면 도덕에서 벗어났을 때의 문제를 알 수 있을 것이고 결국 도덕을 지키려고 애쓰지 않을까요? 뛰어난 사람, 머리가 뛰어난 사람. 예상이 되죠?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람이 있기는 하겠지. 하지만 머리가 비상한 논리적인 사람은 보통 타인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이 행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렇겠죠? 현실적으로 타인의 이익이 자기 행복에 되는 일은 별로 없으니 말이죠. 그들은 도덕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이에요. 뛰어난 자들은 도덕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렇긴 하겠군요. 머리가 뛰어나고 일찍 성공한 자는 도덕을 배울 필요도 시간도 부족했던 도덕적 풋내기인 경우가 많아요. 스스로도 경계하고 조심할 일이지. 그렇죠? 그래서 선인들은 지능과 기억력으로만 평가되지 않는 공평한 세상을 기다린다. 시험 봐서 뭔가 성공하는 세상은 빨리 사라져야 합니다. 결국 정의, 도덕 이런 것들보다 세상 모두가 근본적으로 선해질 수밖에는 없군요. 그렇다고 할 수 있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선해지죠? 선함은 연습과 노력으로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본성으로 선함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맹자생각이죠. 맹자생각대로 본성으로 선함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함은 연습과 노력으로 드디어 등장하는 겁니다. 따뜻한 마음은 어린 시절 많은 부분 결정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되죠? 결국 도덕과 철학을 가르치는 옛 사상가의 고전을 공부해야 하는 건가요? 학생이 묻습니다. 고전으로 된다면 얼마나 편하겠나? 그럼 어떤 책으로 가능하죠? 옛 고전을 이해하고 해석해서 현대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도덕과 철학을 만드는 우리 시대의 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단순히 고전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고 하죠. 공자책, 맹자책, 니체책, 아무리 옛날 철학책 읽어봐야 소용없고 그걸 이해하고 해석해서 우리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도덕과 철학을 만드는 그런 책들을 읽어야 한다고 합니다. 옛날 고전 그 자체만 가지고는 소용이 없다고 하네요. 그걸 새롭게 해석해서 새로운 책을 쓰는 그런 작가들을 기다립니다. 고전이 아니라 선생님이 말합니다. 고전이 아니라 고전을 우리 시대에 맞게 재해석한 우리 시대의 철학이. 자, 우리는 우리 시대의 철학이 필요합니다. 니체 철학 정말 놀라울 만한 니체 철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놀라울 만한 플라톤, 놀라울 만한 노자장자, 공자의 철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철학을 우리 시대에 맞게 재해석한 우리의 철학이 필요합니다. 오해나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옛날 책들 몇 권 읽었다고 진리와 철학을 꿰뚫었다고 생각하면 너무 오산입니다. 자, 그런데 진리를 주는 비밀의 책도 오래 묵으면 퀴크한 냄새가 나지. 퀴크한 냄새가 나는 거죠. 매일 닦아줘야 한다. 자, 우리 시대에 맞게 재해석하고 바꿔주어야 합니다. 학교 교육은 어떤가요? 그래도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니까요. 자, 학교 교육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에요. 도덕을 가르치라고 했더니 암기력만 가르치지. 시험이 끝나면 곧 미칠 걸세. 학교 교육은 암기력 교육입니다. 결국 학교 교육 과정이나 선생님들의 준비 상태가 문제가 되겠네. 교육자는 성공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 그런 자가 아니라 행복을 가르치는 자여야지. 그렇습니다. 성공했다고 남들은 축하해 주는데 정작 본인은 무언가 석연찮다. 행복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이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공은 해도 행복하지는 못합니다. 배운 적이 없어서. 점수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기억력으로 능력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다수를 대상으로 학교 교육의 맹점이군요. 그렇죠? 그렇다네. 무언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지. 기억력은 며칠을 넘기기 어렵네요. 깨달음도 행복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우리가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이게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습과 노력으로 따뜻한 마음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최소 행복에 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특별한 자가 되려 하지 말라라는 주제로 우리가 최소 행복에 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